이거 안 보여? 이 계급장 떼면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행복한 마석구는 바닥에 떨어진 훈련병의 월급 명세서를 구두 발로 지지기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사들의 피 같은 월급을 가로채 도박판에 쏟아붓고 나라에서 준 보급품을 빼돌려 뒷배를 채우는 부대의 절대 권력자. 계급은 상사였지만 사단장마저 그가 관리하는 비자금 장부 앞에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석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개돼지라 부르며 비웃던 취사병. 진우의 누나가 그의 목줄을 끊어버릴 국방부 직속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대 회식 날 승리에 취해 금고를 열던 마석구의 등 뒤로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려 퍼지고 파도 끝이 없는 추악한 비리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법 위에 군림하던 이 괴물을 고작 병사 한 명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취사장 불빛만이 환하게 켜진 부대 안은 고요했어요. 강진우는 식자재 검수대장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노트북 화면과 번갈아 눈을 맞췄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또 다르네. 강진우가 납품 영수증 2장을 나란히 펼치며 중얼거렸어요. 1등급 한우 40kg. 그런데 실제 검수 무게는 38kg. 단가는 1등급 가격 그대로. 강진우가 볼펜 뚜껑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진한석 달치 납품 내역, 검수 기록, 실제 조리 투입량. 숫자들이 촘촘하게 들어찼죠. 3개월 동안 빠진 게 무려 200kg가 넘어. 강진우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셀 하나하나에 수식을 넣었어요. 단순 실수가 아니었죠. 납품 업체는 달랐지만 빠지는 양은 매달 일정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맞춰놓은 숫자였어요. 더 이상한 건 병사들 통장이었죠. 강진우는 같은 내무반 전후 셋에게 슬쩍 물어봤었어요. 셋 다 매달 월급날 다음 날 자기도 모르게 일정 금액이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항목 이름은 병사복지기금. 강진우가 의자를 뒤로 밀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형광등 불빛이 노트북 화면에 반사되며 눈을 찔렀죠. 그때 취사장 문이 삐걱 열렸어요. 당직 근무를 서던 일병 김현호가 고개를 들이밀었죠. 진우 병장님, 이 시간에 또 뭐 하세요? 강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재빨리 닫으며 씩 웃었어요. 식단 짜는 거야. 너 매운 거 좋아하지? 김현호가 영문도 모른 채 피식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강진우는 다시 화면을 열었어요. 이번엔 부대 인트라넷 접속 기록이었죠. 마석구 행보관이 부대 공용 PC로 접속한 외부 사이트 기록. 군 보안망을 우회한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화면을 캡처하며 낮게 내뱉었어요. 도박 사이트잖아. 다음 날 오후 강진우는 외출증을 받아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카페. 창가 자리에 먼저 나와 커피를 홀짝이던 여자가 손을 들었죠. 강진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단정한 재킷. 눈매가 동생 강진우와 꼭 닮았죠. 강진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 안에서 USB를 꺼냈어요. 누나, 이거. 강진이가 USB를 손에 쥐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게 뭔데? 행복한 마석구가 3개월 동안 부식비 빼돌린 거 다 정리했어. 납품 단가 차액, 실수령량, 전부 수식으로 뽑아놨어. 강진이가 USB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팔짱을 꼈어요. 그거 어떻게 구했어?
검수 담당이 나잖아. 내가 받은 물건이 얼만데 영수증이 얼마인지 기록하는 게 뭐가 이상해. 강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거기다 병사들 통장에서 매달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다 마석구 명이 아닌 다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 차명 계좌야. 강진이가 미간을 좁히며 USB를 다시 집어들었죠.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도 있어? 응. IP까지 다 뽑았어. 강진이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돌렸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며 잔이 천천히 멈췄죠. 진우야, 이거 그냥 행보관 하나 비리로 끝날 것 같지 않아? 강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 정도 금액이면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행보관이 혼자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강진이가 USB를 재킷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정식으로 내사 착수할게. 근데 너 부대 들어가면 아무 내색하지 마. 아무한테도.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강진이가 계산을 마치고 카페 문을 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진우는 빈 자리를 바라보며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죠. 목요일 저녁 7시. 부대 정문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부대찌개 식당. 마석구가 상석에 앉아 소주잔을 높이 들었어요. 자, 한 잔씩 받아. 간부들이 줄줄이 잔을 내밀었죠. 마석구가 한 명 한 명 잔을 채우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두툼한 손목에 걸린 군장점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 살짝 반짝였죠. 이번 달 납품 처리 깔끔하게 됐어. 다들 수고했어. 누군가 작게 웃으며 잔을 비웠어요. 분위기는 느슨했지만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뜬지 않았죠. 마석구가 웃는 얼굴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행보관실 복도. 강진이가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복도 끝에 섰어요. 옆에는 수사관 2명. 복도 형광등이 징하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죠. 강진이가 행보관실 문 앞에서 수사관 한 명에게 시선을 던졌어요. 문 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행보관실은 단정했어요. 서류 정리함, 깨끗하게 닦인 책상, 벽에 걸린 부대 조직도. 강진이가 방안을 천천히 훑으며 걸음을 옮겼죠. 책상 서랍부터 전부 확인해요. 수사관들이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강진이는 책상 뒤쪽 벽면으로 눈을 돌렸죠. 조직도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액자만 벽에서 미세하게 떠 있었죠. 강진이가 액자를 손으로 들어 옆으로 밀었어요. 벽 안에 묻힌 금고 손잡이가 드러났죠. 절단기 가져오세요. 수사관이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잠시 후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떨어졌습니다. 강진이가 장갑을 낀 손으로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류 봉투 3개, 골드바 6개, 그리고 검은 표지의 노트 한 권. 강진이가 봉투를 열었죠. 군납 업체 이름, 계약 금액, 날짜, 그리고 업체 대표 도장까지 찍힌 계약서들이 쏟아졌어요. 수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 버젓이 적혀 있었죠. 강진이가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빼곡한 이름과 금액, 납품 업체 대표들 이름 옆으로 상납금 액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이번엔 다른 이름들이 나왔죠. 현역 장성 2명, 국회의원 1명. 그 옆으로 적힌 숫자들은 단위가 달랐어요. 강진이가 노트를 덮으며 수사관을 바라봤어요. 전부 증거 봉투에 넣어요. 골드바도. 수사관이 손을 뻗는 순간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확신의 찬걸음. 문 앞에 선 사람은 마석구가 아니었어요.
별 3자리 계급장을 단 키 큰 남자. 오성호였죠. 오성호가 문틀에 손을 얹으며 방안을 한번 쓸어봤어요. 입꼬리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수사관. 강진이가 노트를 들고 돌아섰어요. 오성호가 강진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수사 중단해. 강진이가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군단장님, 저는 국방부 발부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오성호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어요. 영장 집행이고 뭐고 내가 중단하라고 했어. 강진이가 턱을 들며 대답했죠. 영장은 국방부 검찰단 명의예요. 군단장님 권한 바뀝니다. 오성호의 눈가가 가늘어졌어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마석구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급히 불려온 듯 넥타이가 풀려 있었어요. 마석구가 문 안으로 들어서다 열린 금고를 보자 걸음이 굳었죠. 그 눈이 강진이에게 꽂혔어요. 강진이는 마석구를 딱 한 번 보고 시선을 거뒀어요.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연행 준비해요. 오성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수사관, 두고 봐. 강진이가 증거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며 길게 떨렸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 수사 차량이 부대 정문을 나서는 장면이 군 내부망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마석구가 뒷좌석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사진이었죠. 강진이는 수사실 책상에 노트와 서류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어요. 골드바 감정 의뢰, 차명 계좌 추적, 납품업체 대표 소환 일정. 손으로 직접 쓴 수사 일정표가 빼곡하게 채워졌죠. 그런데 오전 11시가 채 되기 전이었어요. 수사실 문이 열리며 상관인 박 처장이 들어섰죠.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강 수사관 잠깐. 강진이가 펜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박 처장이 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젯밤 군단장실에서 연락이 왔어. 강진이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연락이요?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거야. 영장 범위를 초과한 증거물 수집. 강진이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기울였죠. 처장님, 저는 영장에 기재된 품목만 수거했어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박 처장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강진이가 봉투를 열자 직위 해제 통보서가 나왔죠. 강진이가 서류를 한번 읽고 봉투 안에 다시 넣었어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죠. 마석구는요. 박 처장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오늘 오전에 석방됐어. 강진이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손끝이 서류 봉투 모서리를 꼭 쥐었죠. 그날 오후 부대 군기교육대 교육장. 강진우는 내무반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헌병 둘이 문을 열고 들어섰죠. 강진우 병장. 강진우가 걸레를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연행합니다. 따라오십시오. 강진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헌병을 바라봤어요. 군사기밀이요. 헌병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죠. 부대 내부 전산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강진우가 뒷짐을 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항하지 않았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내무반 창밖으로 마석구가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석구가 걸음을 멈추고 창을 올려다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마석구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며 시선을 거뒀어요. 헌병대 유치장, 차가운 콘크리트 벽. 강진우는 무릎 위에 팔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문 너머에서 헌병들 목소리가 들렸죠.
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래. 얼마나? 군사기밀 유출에 항명까지 붙인대. 강진우가 눈을 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죠. 같은 시각 강진희는 국방부 청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직위 해제 서류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죠. 강진희가 핸드폰을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죠. 강진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앞 유리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죠. 진우가 연행됐다는 문자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30분 뒤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강진희가 문자를 2번 읽었어요. 그리고 차 문을 열었어요. 청사 건물을 바라보며 재킷깃을 여몄죠. 직위 해제 서류를 조수석에 두고 내린 채로요. 직위 해제 다음 날 강진희는 사복 차림으로 수도권 외곽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끊기고 낮은 주택들이 이어졌죠.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좁은 골목 안쪽, 낡은 철문 앞.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강진희가 철문을 직접 두드렸죠. 박 대위님, 강진희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강진희 수사관이에요.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강진희가 한 발 물러서려는데 철문이 삐걱 열렸죠. 문 사이로 눈만 내민 남자. 머리카락이 귀 밑까지 자라 있었고 면도를 한 지 꽤 된 듯 턱이 거칠었어요.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박 대위가 강진희를 훑어보며 물었어요. 신분증. 강진희가 직위 해제된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어요. 박 대위가 신분증을 들고 앞뒤를 살핀 뒤 문을 조금 더 열었죠. 들어와요. 집안은 어두웠어요.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문, 벽에 빼곡하게 붙은 인쇄물들. 강진희가 벽면을 훑었죠. 마석구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빨간 줄로 연결된 인물관계도. 박 대위가 의자를 하나 끌어다 내밀며 말했어요. 앉아요. 오래됐네. 누군가 올 줄 알았는데. 강진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마석구한테 당하신 거 맞죠? 박 대위가 냉장고에서 물 2병을 꺼내 하나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당했다기보다 버텼는데 졌죠? 박 대위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격리장교로 발령받고 6달 만에 마석구 장부를 건드렸어요. 납품단가 이상한 거 발견하고 위에 보고했더니 2달 뒤에 내가 정신질환자가 됐더라고요. 강진희가 눈썹을 좁히며 물었어요. 어떻게요? 군 병원 진단서가 2장 올라왔어요. 내 서명도 있고 도장도 있는데 내가 쓴 게 아니었죠. 정신건강 이상으로 직무수행 불가 판정. 박 대위가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강제 전역 처리됐어요. 이에 신청했더니 기록이 없대요. 처음부터. 강진희가 물병을 2손으로 쥐며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마석구를 추적하신 거예요. 박 대위가 벽면 관계도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죠. 그러다 알아낸 게 있어요. 박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서버 구조도가 나왔죠. 강진희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마석구가 금고에 보관한 건 미끼예요. 강진희가 고개를 들었죠. 진짜 증거는 가상 서버에 있어요. 마석구가 직접 녹취한 파일들이 전부 거기 저장돼 있어요. 군단장이랑 나눈 대화, 납품업체 사장들이랑 거래 협상한 것까지. 강진희가 구조도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접속 방법이 있어요. 박 대위가 구조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접속 키가 따로 있어요. 마석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안에 있죠. 강진희가 눈을 들었어요. 박 대위가 말했어요.
군장점 목걸이요. 마석구가 한 번도 안 빼는 거. 그 안에 암호화된 접속 신호가 들어있어요. 강진이가 구조도를 다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진우가 지금 헌병대 유치장에 있어요. 박대위가 강진이를 바라봤어요. 동생이요. 네. 마석구 비리 자료를 저한테 넘긴 병사예요. 박대위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벽면 관계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부대 인트라넷에서 가상 서버 접속이 가능해요. 내가 외부에서 경로를 열어줄 수 있어요. 강진이가 박대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동생이 그 안에서 접속할 수 있을까요? 박대위가 구조도를 접으며 대답했어요. 통계학 전공자라고 했죠. 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 사이로 골목을 내다봤어요. 햇빛 한 줄기가 먼지 쌓인 창틀 위로 가늘게 내려앉았죠. 그럼 할 수 있어요. 군기교육대 생활관. 오전 일과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교육대 인원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강진우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줄에서 빠졌죠. 헌병 한 명이 강진우 뒤를 따라붙었어요. 강진우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죠. 뒤에 선 헌병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어요. 강진우가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헌병이 턱으로 문을 가리켰죠. 강진우가 식당으로 걸어가며 눈을 옆으로 돌렸어요. 복도 끝 교육대 행정실 문 앞에 낡은 PC 한 대가 보였죠. 부대 인트라넷 전용 단말기였어요. 강진우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잡으며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셌어요. 그날 밤 11시 교육대 생활관 불이 꺼졌어요. 헌병 당직 교대 시간은 자정이었죠. 강진우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핸드폰 진동이 한 번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죠. 지금 접속해. 경로 열었어. 강진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생활관 문을 열자 복도가 어두웠죠. 당직 헌병은 현관 쪽 의자에 앉아 턱을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강진우가 맨발로 복도를 밟으며 행정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죠. 행정실 문 손잡이를 살짝 당겼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강진우가 안으로 들어가 PC 전원을 켰어요. 모니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퍼져나왔죠. 강진우가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낮추며 인트라넷에 접속했어요. 박대위가 문자로 보내온 경로 주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입력했죠.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접속창이 떴어요. 암호 입력한. 강진우가 두 번째 문자를 열었어요. 목걸이 신호 복제본 지금 송출 중. 암호창의 아래 코드 넣어. 16자리 코드였어요. 강진우가 한 글자씩 눌렀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폴더 목록이 줄줄이 나타났죠.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가장 위에 있는 파일 이름을 보고 강진우가 숨을 멈췄어요. 오성호 군단장 면담 녹취 마이너스 3월 14일. 강진우가 폴더를 열었어요. 음성 파일이 수십 개였죠. 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선택하고 외부 전송 경로를 찾았어요. 그때 박대위에게서 세 번째 문자가 왔어요. 누나가 언론사 세 곳이랑 연결해놨어. 전송 버튼만 눌러. 강진우가 화면 구석에 작게 떠 있는 전송 버튼을 봤어요. 잠깐 손가락을 멈췄죠.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 강진우가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이며 귀를 세웠죠.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당직 헌병이 잠에서 깬 거였죠. 강진우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하단에 진행 막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파일 크기가 컸어요. 강진우가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도 발소리가 되돌아오고 있었죠. 진행 막대가 90%를 넘어섰어요. 100%? 전송 완료 알림이 뜯는 순간 강진우가 모니터 전원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죠. 헌병이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강진우가 행정실 문을 살그머니 닫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천장을 바라봤죠. 그 시각 서울 시내 방송국 세 곳의 뉴스 데스크 화면에 동시에 알림이 떴어요. 강진이가 박대위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죠. 박대위가 맞은편에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전송됐어요. 강진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기자 이름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며 창밖을 바라봤죠. 전화가 연결되자 강진이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파일 받으셨죠? 오성우 군단장이랑 마석구 상사 목소리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시각 마석구의 관사. 마석구가 소파에 앉아 술잔을 들다가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문자를 여는 순간 마석구의 손에서 술잔이 기울었어요. 문자에는 링크 하나만 달려 있었는데 열자마자 뉴스 속보 화면이 떴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마석구 자신의 것이었어요. 마석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게 어떻게... 다음날 새벽 뉴스는 밤새 달아올랐어요. 방송국 세 곳이 동시에 녹취 파일을 보도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이 오성우와 마석구 이름으로 채워졌죠. 마석구는 관사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내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오성우에게 10번 넘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마석구가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를 갈았죠. 강진우 그 새끼가. 마석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대 정문 앞에 취재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죠. 마석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핸드폰을 들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자 연결됐죠. 마석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기도 안양 세탁소 하는 데야. 강신의 크린 세탁? 찾아봐.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석구가 전화를 끊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이틀 뒤 저녁 8시. 안양 골목 안쪽 세탁소. 강진우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어머니 이순자가 카운터 뒤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버지 강태호는 다림질 기계 앞에서 교복 바지를 펴고 있었죠. 골목 바깥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로부터 2시간 뒤 세탁소 뒤편 창고에서 불이 났어요. 이순자가 연기 냄새를 맡고 창고 문을 열었다가 뒤로 물러섰죠. 불길이 천장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강태호가 소리쳤어요. 여보 나와. 두 사람이 가게 앞으로 뛰쳐나오는 사이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순자가 연기를 마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세탁소는 절반이 타 있었어요. 군기교육대 생활관. 강진우가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뜯는데 당직 헌병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강진우 병장, 면회야. 복도 끝 면회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죠. 강진우가 의자에 앉자 여자가 핸드폰 화면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세탁소 화재 기사 사진이었어요. 강진우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죠. 우리 부모님이잖아.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강진우가 주먹을 쥐며 물었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진우가 면회실을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창밖으로 부대 담벼락이 보였어요. 강진우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장롱 안에서 사복을 꺼냈죠. 담벼락 너머로 넘어가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부대 뒤편 야산 쪽으로 내달렸죠. 버스 정류장까지 2km. 강진우가 숨을 몰아쉬며 뛰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강진우가 멈추려 했지만 이미 앞뒤가 막혀 있었죠. 남자 하나가 강진우의 멱살을 잡아챘어요. 마석구 상사가 안부 전하래. 강진우가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날렸지만 뒤에서 팔이 꺾였어요. 무릎이 먼저 땅에 박혔죠. 옆구리로 발길질이 들어왔어요. 강진우가 신음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죠. 남자가 강진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들게 했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야. 주먹이 턱을 강하게 올려쳤어요. 강진우가 뒤로 넘어지며 뒤통수를 땅에 찧었죠. 골목이 빙글 돌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쓰러진 강진우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 응급실 침대. 강진우가 눈을 뜬자 천장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옆구리와 머리가 동시에 욱신거렸죠. 강진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강진우의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꾹 눌렀죠. 강진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강진이가 대답했어요. 연기 마셨는데 지금은 괜찮아. 아빠도 옆에 있어. 강진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강진이가 동생 손을 두 손으로 감쌌죠.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웠어요. 병원 복도. 강진이가 자판기 커피를 손에 쥔 채 벽에 기댔어요. 뜨거운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지만 내려놓지 않았죠. 박 대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진이가 전화를 받으며 복도 끝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박 대위가 말했어요. 뉴스 봤어요. 진우 씨 많이 다쳤어요. 갈비뼈 2대 금 갔어요. 머리도 꿰맸고. 강진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멈추며 물었죠. 마석구가 숨겨둔 실물 계약서, 사단장실에 있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박 대위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내가 전역하기 전에 마석구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마석구 고향이 충남 서산이에요. 거기 선산이 있는데 선산 아래 지하 창고가 있어요. 군납 계약서 실물이 거기 있을 거예요. 강진이가 빈 커피컵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물었어요. 확실해요. 마석구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항상 고향에 들렀어요. 그냥 성묘가 아니었죠.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확률이 높아요. 강진이가 핸드폰을 바꿔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직접 내려갈게요. 다음 날 오전. 강진이는 혼자 서산으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다 포장이 끊기는 곳에서 차를 세웠죠. 비탈을 걸어 올라가니 낡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비석 맨 아래쪽 자풀이 우거진 경사면. 강진이가 발로 풀을 헤치며 내려갔어요. 경사 아래 나무 판자로 덮인 땅이 보였죠. 강진이가 판자를 드러냈어요. 녹슨 경첩이 달린 철제문이 나왔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강진이가 차에서 가져온 드라이버로 경첩을 뜯어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창고 안은 좁았어요. 땅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올라왔죠. 손전등을 켜자 구석에 방수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강진이가 케이스를 열었어요. 비닐 봉투에 쌓인 서류 묶음이 나왔죠. 첫 장을 펼쳤어요. 군납업체 대표 도장, 마석구 서명, 납품 단가, 납품 물량.
그리고 위에 적힌 오성호의 이름. 강진이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재판 당일 법원 앞에 취재 차량들이 늘어섰어요.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자리가 찼죠. 마석구의 변호인단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 넷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앞줄을 채웠죠. 변호인 대표가 판사 앞에 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증거 수집 절차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물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른바 녹취 파일은 출처가 불명확한 불법 파일입니다. 공소 자체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마석구가 피고인석에서 앞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죠. 그때 법정 뒷문이 열렸어요. 휠체어 바퀴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또렷하게 들렸죠. 강진우였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구리에는 깁스. 강진이가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방청석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휠체어 쪽으로 쏠렸죠. 마석구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강진우가 재판장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사정고지 없는 증인 출석은 절차 위반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변호인을 제지했어요. 강진우가 강진이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강진이가 서류 봉투 2개를 재판부에 제출했죠. 강진우가 마이크 앞으로 휠체어를 당기며 말했어요. 하나는 마석구 상사가 직접 녹취한 음성 파일 출력본이에요. 군단장과 나눈 대화, 납품업체 대표들과 거래 협상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강진우가 목을 가다듬으며 이어갔어요. 다른 하나는 군납 계약서 실물이에요. 마석구 서명과 오성호 군단장 이름이 같이 찍혀 있어요.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마석구가 피고인석에서 변호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다가 굳은 얼굴로 다시 덮었죠. 강진우가 마석구와 눈을 마주쳤어요. 피하지 않았죠. 마석구가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판결 선고일. 법원 앞 계단에 취재진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죠. 법정 안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마석구가 피고인석에서 정면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재판장이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마석구, 군납 비리 및 횡령, 공갈, 방화교사 혐의 전부 유죄, 무기징역 및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숨죽였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마석구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법정 경위가 팔을 잡으러 다가오자 그제야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강진이가 방청석 끝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천천히 펴졌죠. 판결 이후 사흘이 지나지 않아 오성호가 자택에서 연행됐어요. 다음 날은 사단장 차례였죠. 군 검찰이 줄줄이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뉴스는 열흘 넘게 같은 이름들을 쏟아냈어요. 박대위가 그 뉴스를 골목집 거실에서 혼자 봤어요. 화면 속 오성호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자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오래 닫혀있던 창이 삐걱거리다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죠. 박대위가 눈을 뜨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2달 뒤 안양골목 세탁소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강태호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강진우가 옆에 서서 헬멧을 쓴 인부들을 올려다봤어요. 이미 전역을 마치고 캠퍼스 복학 서류를 제출한 뒤였죠.
강태호가 아들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대학교 다시 가는 게 더 어색하지 않냐? 강진우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색한 거 원래 오래 안 가. 강태호가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공사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말은 없었지만 입가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국방부 청사 현관. 강진이가 재킷 앞서풀 여미며 유리문을 밀었어요. 어깨에는 복직 첫날 받은 계급장이 달려 있었죠. 공로 인정과 함께 특진 처리된 계급장이었어요. 복도에서 후배 수사관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수사관님, 어제 마석구 몰수 재산 처리 결과 나왔어요. 강진이가 걸음을 멈추며 돌아봤어요. 후배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마석구 돈으로 지은 부대 인근 건물 철거 결정 났고요. 그 부지에 병사복지시설 짓는 걸로 국방부가 승인했어요. 강진이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공사 예정시설 목록, 병사 휴게실, 가족 면회 공간, 도서관. 강진이가 서류를 접어 겨드랑이에 끼며 걷기 시작했어요. 그 주 주말, 부대 인근 공터, 포클레인이 낡은 건물 외벽을 밀어냈어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죠. 강진우가 철조망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강진이가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함께 봤죠.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먼지가 가라앉으며 파란 하늘이 드러났죠. 강진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여기 도서관 생기면 나 면회 올게. 강진이가 동생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치며 말했어요. 너 이제 민간인이야. 강진우가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포클레인이 다시 한번 크게 울리며 마지막 외벽을 밀어냈죠. 강진우는 숫자 몇 줄에서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납품대장, 병사들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간 작은 금액들. 누군가는 그걸 그냥 지나쳤겠죠. 하지만 강진우는 달랐어요. 권력 앞에서 쓰러지고 가족이 위협받고 몸이 부서지는 순간에도 진실을 놓지 않았어요. 강진이는 직위를 잃고서도 멈추지 않았죠. 박대위는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자리를 지켰어요. 거대한 힘 앞에서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 끝내 이겼어요. 계급도, 배지도, 로비 리스트도 진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